예, 안녕하십니까. 차기현 변호사입니다. 아, 며칠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 분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 가셔서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가 있다고 하는 발언, 예, 금신 전선 상유 10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고, 조국 민정수석은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자는 친일파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순신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또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인영 의원은 지금 한일 간의 경제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를 비난하는 한국당은 신친일파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선전선동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친일파로 매도하기 딱 좋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이끄는 대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외국과 진짜 실제 전쟁을 치른다면 국민들 노리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과연 지금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경제 분쟁이 정말 불가피하고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타협과 또는 어떤 조정이나 중재로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분쟁으로 간다, 결국은 어떤 치열한 분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부가 과연 국민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략 또는 투쟁 수단은 있는 것인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애국심에 많이 휩싸고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다 애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애국하고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애국인가, 애국하는 길인가,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인가 하는 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신생국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의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했던 식민 지배 국가들,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제국주의 국가이고 그들과 반대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의 자본도 거부하고 기술도 거부하고 자력 경쟁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의 수많은 국가들의 실험 결과는 그 나라는 경제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나라가 많고 국민들의 생활은 도탄이 빠지고 나라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애국심을 가진다는 것과 애국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정 애국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에는 단순히 애국하자는 감정 이상으로 많은 지식과 경륜과 세계적인 흐름과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분쟁이 정말 경제 전쟁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징용 강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들 그리고 그 판결 내에 있는 소수 의견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비판하는 결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권순일 대법관과 조지현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의견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분이 이근관 교수, 서울법대 이근관 교수입니다. 그분의 논문을 읽어보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일 청구권 협정이 징용 강부의 청구권에 적용이 되는가. 두 번째, 적용이 된다고 할 때 대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징용 강부의 청구권은 소멸하였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 대법원이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종전 행정부의 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대일 청구권 협정이 징용 강부의 청구권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조약의 해석 문제이고 조약 해석의 해석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조약화한 것이고 우리나라, 일본 다 거기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의 해석은 조약의 문헌 그리고 그 조약이 체결된 후에 각국의 어떤 조치를 참고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약의 문헌을 해석할 때에는 그 조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양국 간의 회의 내용이나 의사 같은 걸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일청구권 협정을 보면은 양국 간의 어떤 국민들 간의 재산 권리 이익 그리고 청구권은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 대일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영구히 해결되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청구권 관리에 관한 법, 그리고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 청구권 보상법 이렇게 세 개의 법을 만들어서 청구권 자금으로 징용광부들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또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도 너무 적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특례법을 제정하여서 수천억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만약에 개개인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실제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예산을 들여서 징용 광부들에게 그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겠죠.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대일청구권 협정은 징용광부의 징용광부의 청구권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대일청구권 협정 같은 일괄처리 협정에 의해서 개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근광 교수나 소수 의견에 의하면은 국제법적으로 그러한 일괄처리 협정들은 흔히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은 인정되어 왔다. 특히 지금이 아니라 1965년 정도 당시 세월에는 그렇게를 많이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도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법자재주의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 대법원같이 사법적극주의에서 외교부의 해석을 뒤집어 엎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사법자재주의에 따라서 행정부의 해석을 존중하는 판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사바티노라는 사건 케이스가 있는데 사바티노라는 사람이 쿠바 정부에서 재산을 수용당하고 나자 미국에서 쿠바에 그 수용했던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쿠바하고 적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국가 행위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제 공동체에 있었던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문제는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맡겨놓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자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던 어떤 일 처리 문제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면은 사법자재주의를 왜 취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토라고 하는 변호사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괄처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체결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나가 있던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본인들이 재산을 남겨놓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생긴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그럴 때 일본 정부는 그 일본인들에 대해서 일괄처리 협정에 의해서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한 것이지 당신의 실체적 청구권이 실체적 권리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려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무슨 인권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일본인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1990년에 일본 조약국장이 이런 견해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번 발언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 징용광부와 위안부들의 일본 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법원에서는 2007년에
최고재판소의 2007년에 판결을 내립니다. 종전 입장과 같이 실체적 청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괄 처리를 맺은 나라의 국민들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죠?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강학상 그래서 우리가 자연채무라고 해서 그런 개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해서 돈을 줄 때에는 뭐 채무이행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안 준다고 할 때 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없는 그런 채무를 우리가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지만 그 사건은 이제 중일 협정에 따라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중국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 일본인 회사와 원고가 되었던 360명의 중국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기업이 2억 5천만 원에 관한 돈을 지출하여서 그 중에 일부로 보상금을 360명한테 지급을 하고 위령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변호사는 한국의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실무 처리 처리 사례를 보면 이것이 영구히 해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그렇게 의견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양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분쟁을 민족 감정에 호소하면서 서로 간에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견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판결에서 사실관계 적용이 잘못 인정된 것은 없는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을 좀 더 성찰하는 길을 가지면서 화해와 어떤 타협의 모색을 해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고 하면 후자의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일 투쟁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서는 일본이 피해를 더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성 발언, 차장인가요?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개입해서 분쟁을 좀 빨리 끝내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시도, 그 다음에 군사정보 협정을 갖다가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위협,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과 일본 사이, 일본의 어떤 무역 의존도를 보면은 저희가 일본보다 수출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하는 어떤 아이템을 보면 우리는 완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소재와 부품을 수입을 합니다. 그 소재와 부품이 들어와야 저희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붙여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면서 돈을 더 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대체품을 단나에서 쉽게 구하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대체품을 쉽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저희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군사보호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보호협정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몽땅 일본에게 넘기면서 군사주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또 왜곡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보호협정을 맺는다는 30여 개국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과 그 문제 체결하는 것이 거부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군사정보 모협정을 맺다고 해서 우리나라 군사정보가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군사정보를 주거나 일본이 군사정보를 우리한테 줄 때 주로 이제 북핵에 관한 문제겠죠. 이 정보를 네가 상대 받은 쪽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문을 다해서 마치 당신들이 개발한 정보처럼 유실되지 않고 또 적국이나 또 제3자에게 이걸 유출하지 않고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에 맺어지는 어떤 비밀보호협정 비슷한 것이죠. 비밀보호약정, NDA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걸 맺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유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경제 분쟁의 어떤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외국에서 보거나 좀 더 성숙한 국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처구니 없는 어떤 주장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이 정도밖에 못 내놓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러일 전쟁 시 일본이 했던 어떤 활동을 보면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분쟁을 일으키거나 할 때 얼마나 깊이 준비할 수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 우리 조선인이 볼 때는 참 비참한 일이지만 조선 반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한 것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을 일찍부터 하고 그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런던 금융가에 가서 자금을 일부 조달하고 거기서 채 못한 것은 월가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 월가에 갔을 때 제이콥 시프라고 하는 유대인 금융가가 러시아가 유대인을 탄압하자 일본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자금을 조달을 해줬죠. 일본은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고 난 이후에 전략을 세웁니다. 장기전으로 가서는 절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국력에 비추어서, 병사 수에 비추어서 이길 수 없다. 단기전으로 가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안 입장에서 강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조선반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겠다. 근데 전쟁을 해서 단기전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계속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그것이 전략이 무산되니까 일본은 러시아의 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작을 합니다. 그 공작을 어떻게 하느냐? 아카시 모토지로로 가는 무관을 이용합니다. 유럽에 파견되어 있던 무관인데 그 사람을 러시아로 들여보내고 그 당시 일본 예산이 2억 5천만 원인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이라는 거금을 쥐어줍니다. 지금 돈은 한 수천 원이 넘겠죠. 그래서 쥐어주고 공작 활동을 벌입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레닌, 플레하노프, 막신, 고르키와 같은 사회주의 혁명론자들을 찾아다닙니다. 혁명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혁명 자금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달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집니다. 러시아는 국내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강화조약을 위해서 또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가네코 겐타로로 가는 사람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은 메이지 유신 초기에 세계 각국으로 보낸 유학생 중에 한 명인데 하버드 로스쿨로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합니다. 그때 동기생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벌렸던 것이 러일 전쟁입니다. 옳지 못한 전쟁이고 우리나라에게 많은 피해를 줬지만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해본 나라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방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어놓는 어떤 말뿐인 대책 이런 것을 지켜볼 때 점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베가 저런 조치를 취했을 때 분명히 트럼프에게 최소한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고위관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을 때 미국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을 보면은 마치 또 개입을 할 것 같이 돼 있지만 문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양국이 합의하여 요청하면 개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하여 요청하면 그럼 개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유약에 일본을 억누를 것이냐? 그거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와 아베 수상,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회동 횟수와 친밀함과 그런 것을 비추어보면 그 결론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 이외에 정부가 내어놓을 수 있는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거론하면서 일본과의 어떤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2년 좀 지나서 지금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시간제 강요와 그 다음에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일본과의 어떤 경제 분쟁이 장기화되면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침체로 갈 것입니다. 예,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